연역을 얘기 안 하면 종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주영 회장 동생분이에요. 세 번째 회장의 김우중. 현대부터 대우까지 나오네요. 1980년도에 신군부가 들어서죠. 세계 역사 강의 같습니다. 돈 좀 빌려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페이프 파이낸싱 패키지. 돈 빌려주면서 팔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성지 방송이 될 것인가? 급락하면 매수 청구권 쓰시면 돼요.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올해 증시에서는 아마 더 많이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은 무한정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그 올라갔던 종목들 그게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업황 반전과 성장 또는 이 뒷받침되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다 오르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때는 이미 늦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 하나 콕 집어서 갈 만한 종목, 앞으로 갈 이유가 진짜 있는 건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소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먼저 저희가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 또 노래를 뭐 한 가지 하실 준비를 거예요? 했는데, 각 잡고서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이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만화 그 영화. 주제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산이 2개 있었어. 그 밑에 작은 길을 만들고 팥빵이 2개, 손잡이 2개, 땅콩 하나로 땡땡보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같은 세대 아닌가요? 산이 어떻다고요? 알아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거 찾아서 CG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옛날에 산이 2개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가사죠. 옛날에 땅콩이 산이 2개 있었어. 옛날에 산이 2개 있었어. 산이 2개 있었어. 그런 정도입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혹시 네. 주제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 아세요? 노래인가요? 글쎄요. 타령인가요? 랩인가요? 이거 아는 분들은 정말 다. 옛날에 산이 2개 어느 동네? 중요한 건 가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약간 홍보가 기가 막히게 이런 느낌.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약간 흥겹긴 했어요. 자, 그럼 그러면은 토스. 만화로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네. 저도 만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뭐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드래곤볼 보셨죠? 당연하죠. 에너지 파! 왜 이러는 걸까요? 이쪽으로 했어야 됐나요? 그래요. 파! 이 산이 2개 있었고, 에너지 파!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시작 함께 하시죠. 세계 순위 17위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급업체, 원전 대장주. 이런 수식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태동기인 1962년에 창립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1980년부터는 공기업 체제로 전환된 뒤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000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이듬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거치며 민간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상하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과 함께 원전주가 부각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과 원전을 모두 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력을 주목했습니다. 2022년 3월 탈원전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원전 대장주로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고 이때를 맞춰 회사의 이름까지 두산중공업에서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꾸게 됐는데요. 하지만 기대감과는 달리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유상증자, 블록딜과 같은 불안한 소식들로 최근 수년간 주가 흐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래 들어서야 새로운 원전 수주 기대감과 함께 서서히 주가 우상향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원전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연 화려하게 부활하는 걸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때요? 지금 알고 나니까 이해되시잖아요? 산이 2개 있었다. 옛날에 산이 2개 있었어. 그리고 제 힌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드래곤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죠. 그쵸. 그 가장 중요한 기술, 에너지, 파. 그래서 2개를 합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뭐 다들 얼핏 뭐 원전 대장주 이렇게 알고 계실 테지만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그 앵커님들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같이 따라오실 필요는 한번 없어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제가 이거 소개를 해달라고 처음에 질문지 주셨을 때 네.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사실 연역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지겹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역을 얘기 안 하면 종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이 잘 안 되죠. 네, 이거는 왜 그런지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역사부터 좀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만 제가 연역을 좀 네.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우선 출발부터 어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창업을 1962년도에 운곡 정인영 창업주가 예. 현대 양행이라는 기업으로 창업합니다. 양행.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실 거예요. 두산 네. 에너빌리티인데 왜 현대가 들어가지? 붙어 양행은 있는데. 또 뭐지? 뭐 이렇게 되죠. 네, 이 정인영 창업주가 누구냐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있죠. 네. 지금 현대그룹의 원래 창업주셨던 정주영 회장 동생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힌트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6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업용 그리고 건설용 원자재 설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수입하는 회사. 여기 이제 64년에 안양 공장을 세웁니다. 근데 안양 공장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였어요. 자동차 부품을 왜 만드는지는 바로 이제 그림이 나오죠. 형님이 현대차. 현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그런 부품을 동생인 너가 해봐라. 그래서 정인영 회장이 안양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76년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이제 중화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화학공업 위주로의 국가 발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자 해요. 예. 그러면서 창원에 종합기계 공장을 설립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당시로 약간 돌아가 봐야 돼요. 네. 70년도 보면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구조는 사실 이제 대외 원조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공업 정도 하는 그리고 농업 위주의 방식이었다라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새마을운동 막. 그렇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렇습니다. 70년대에 이제 이 중화공업을 이 현대 양행이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창원의 종합기계 공장이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공업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근데 규모가 어땠냐면 창원의 종합기계 공장이 당시 1976년 기준으로 우리가 공장을 설계했을 때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 중에 제일 컸어요. 그 정도였어요? 국내에. 우와. 70년대면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국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가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네. 그것도 우리가 없는 기술인 중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또는 이 중공업도 해야 되고 중화학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가져오느냐? 당시에 이제 IBRD라고 해서 세계은행한테 이제 차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IBRD가 뭐냐면 원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망가진 국가들 있잖아요. 인프라가. 인프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때를 쓴 거죠. 현대 양행의 이제 정인영 창업주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가서 차관을 받아옵니다. 얼마를 받아오냐면 8천만 달러예요. 근데 지금 돈으로도 굉장히 큰 지금 돈으로도 숫자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천억이 예. 넘는 돈인데 그 당시는 진짜 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았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로 가면은 세계은행 가서 우리가 현대 양행인데 안양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고 군포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데 창원에 전 세계 제일 큰 공장 만들어 볼게. 돈 좀 빌려줘. 세계은행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택도는 소리 하지 마. 정확합니다. 택도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 돈 빌리고 싶은 거 알겠어. 그리고 너네 대통령 산하에 정부까지 나서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 돈 빌려주면 돈 어떻게 받아? 맞아. 뭘 믿고? 왜냐면 그 당시 우리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경공업이에요. 경공업이라고 하면 섬유, 뭐 나무, 목재 가공, 뭐 플라스틱, 완구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어떻게 하냐면요.
세계은행에서 딜을 겁니다. 그러면 니네가 수주를 받아와. 니네가 만드는 제품을 쓴다는 고객을 데려와.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라. 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자, 공장이 일단 없어요. 설계만 해놨습니다. 없는 공장에 들어올 고객을 모시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예. 자, 미국의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CE라고 부르죠. 가서 수주를 받아와요. 발전 설비를. 받은 것도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떻게 받은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수주를 받아오고 8천만 달러를 차관해서 76년도에 공장 착공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도만 봐도 좀 감이 잡히잖아요. 76년이면 슬슬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연도가 그쵸. 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창원 공장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현대 양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80년도에 신군부가 들어서죠. 발전 사업이 지금 현대양행이 추진하는 창원 공장뿐 아니고 당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4개에서 나눠서 했어요. 중공업 판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과제예요. 왜냐면 발전 설비는 발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넷이서 경쟁해서 국가에 납품할 건데 왜 그렇게 하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2원화 해라, 뭐 1원화 해라 얘기 많았는데 이제 신군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추진합니다. 뭘 추진하냐면 1원화를 추진해요. 다 합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양행, 현대중공업, 뭐 대우중공업, 뭐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합칩니다. 발전 설비하는 사업자들을.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이 현대양행 회장 도를 보면은 세 번째 회장에 김우중 회장이 나와요. 대우에. 맞아요. 어허. 대우가 가져가요. 아니, 오늘 두산 얘기하는데 현대부터 대우까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이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대우도 대우지만 발전 설비하는 모든 사업자가 통합이 된 거예요. 하나로. 이름이 한국중공업으로 바뀝니다. 한국중공업. 맞아요. 한국중공업으로 바뀌고 김우중 회장이 사실 처음에 이제 150억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군부잖아요. 지금의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네. 자본시장을 개방하고부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에는 디폴트 값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대우 너네 좀 나가볼래? 공기업 하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80년 8월에 대우가 1원화를 해요. 10월에 정부가 공기업으로 가져옵니다. 깡패인데요. 이상하죠? 150억을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냥 너네 이제 공기업이야. 그렇죠. 그렇죠. 사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근데 우리 정인영 창업주는 사실 이제 붕 떴잖아요. 중요한 건 다 뺏기고. 네. 자, 아까 보면은 이제 안양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독립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라그룹이 되는 거고 지금 HL 만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뻗어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현대 양행으로 출발해서 만도도 나왔고 네. 제게 역사 강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가려면 또 가야 됩니다. 지금 네네. 공기업이잖아요. 네. 80년도에 다 통합을 하고 뭐 만도도 나가고 그리고 매각도 많이 해요. 원래 공장도 많았으니까 사업도 많았고 다 매각을 하고 발전 설비 위주로 이제 남깁니다. 물론 창원 공장 부지는 다 한국중공업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97년도까지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빌빌빌빌 합니다. 근데 97년도에 뭐가 터지죠? 외환 위기 터지죠. 그렇죠. 예. 외환 위기가 딱 터지는데 외환 위기를 이제 구제금융이 오잖아요. 구제금융이 와서 뭘 조건을 거냐면 너네 공기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민영화해라. 돈도 못 버는데. 맞아요. 해라. 그래서 한국중공업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거를 두산 컨소시엄이 그때. 인수합니다. 아하. 맞아요. 그래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인수를 하고 나서 한국중공업의 사명은 두산중공업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2022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운영 현황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합니다. 아, 전부 다. 네, 유지보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모든 곳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한다는 게 네. 이 원자력 발전소를 네.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었다는 물론 거예요. 전체는 아니죠. 주기기를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뭐 사이드 기기, 뭐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른 데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왜요?
대통합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계에서 만들기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결국은 원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원전주들이 사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책적인 모멘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책 흐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역사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정책적 흐름을 보려면 과거의 기준이 있고 지금의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있어요. 아리백. 아리백이죠. 이 아리백이라는 게 사실 원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고 또 어려워진 시작이었기도 해요. 아리백은 100%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향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여기서 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모든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재생 에너지 제가 강조드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맞아.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은 애매해요. 사실 친환경이랑 좀 결을 이렇게 나눠서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가 무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원전은 거의 무탄소예요. 무탄소 정책은 원전은 친환경입니다. 네. 탄소가 안 나오니까. 탄소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아리백 기준은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언론사 MBC에서 취재를 갔어요. 원전이 아리백에 들어갑니까?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갑론을박이 너무 심했어요. 원전을 중심으로 보는 국가들에서는 재생에너지지 여기 탄소도 안 나오고 사고만 안 나면 원전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재생에너지의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이제 논리를 보는 쪽은 이런 겁니다. 핵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핵분열도 발생해야 되고 핵 폐기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물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건 재생으로 볼 수는 없다. 네. 네, 쓰고 버려야 되니까요. 폐기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리백의 논리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권력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려면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아리백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죠. 그러까지 됐죠. 않았습니까? 됐죠. 예. 작년까지 돼버렸어요. 예. 자, 이거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BMW가요, 2018년에 LG화학한테 배터리 납품 조건을 걸어요. 뭐냐면 아리백을 지켜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라.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못 지켜요. 우리는 원전이 없으면 사실 전기가 공급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구조는. 네네. 근데 BMW는 공급할 수 있어요. 국가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깔아놨으니까. 유럽은 이건 사실 인프라예요. 먼저 갔으니까요. 맞아요. 인프라가 국가가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BMW가요. LG화학한테 안 주고 삼성 SDI한테 줍니다. 삼성 SDI한테. 삼성 SDI가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똑같죠, 삼성 비슷하잖아요, SDI도. 못 지켜요.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20년 12월에 있는데. BMW가 네.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삼성 SDI 너네도 안 지킬 거야? LG화학 안 지켜서 너네 줬는데 너네도 이럴 거야?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요. 물론 이걸로 뭐 계약 파기가 된 건 아닙니다. 예. 진행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 사례까지 보면 좀 이해가 잘 가실 텐데 2023년 작년입니다. 볼보가 이제 하청 벤더 회사에게 너네 아리백 지켜서 납품해. 자동차 부품들을 예.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못 지키죠. 그래서 막 아리백 목표 이행 계획서 막 이런 거 써서 냈는데 계획대로도 안 돼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해당 기업한테 안 주고 중국에 있는 기업에게 납품을 주고 뭐 이랬던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알리백이 이 조건을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많이 봤네요. 본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리백이 생산자한테만 이제 아리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BMW 얘기 나왔잖아요. 예. 네. BMW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탄소 여기서 배출해요, 안 해요? 배출하죠. 배출하죠, 당연히 내연기관이요. 내연기관이니까. 휘발유 그러면 쓰는데. 만든 BMW는 이거 가지고 리스크를 책임지나요?
안 지죠. 안 지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의 기준은 철저히 여기 납품하는 애들한테만. 그렇지. 납품하는 애들만 이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고 완성차만 하는 BMW는 오히려 리스크가 없는 아니 거죠. 이거 일종의 기울어지는 운동장 아닙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 선진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 아리백에 포함되는 기업들 제가 예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장들. 아리백 해! 안 하면 너네 혼날 거야 라고 말하는 애들. 구글. 아이고. 자, 구글 뭐 하죠? 소프트웨어 하죠. 예. 그렇죠. 두 번째 애플. 팸리스입니다. 어허. 생산 안 하잖아요. 세 번째 BMW. BMW도 완성차 조립하잖아요. 부품 생산 안 하죠. 네 번째 금융기업들. 컨설팅 기업들. 얘네가 아리백을 사람만 주더래요. 있으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잖아요. 맞아요.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이 100% 아리백을 안 지키고 만들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하는 기업한테 아리백 마크를 사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이거는 좀 의아하죠? 치사하게 그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 하는 애들이 더 재생에너지 많이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논리는. 근데 사실 보면은 돈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생산을 별로 안 하는 기업들은 그냥 이거 마크만 사와서 붙이면 돼요. 약간 탄소 배출권 사고 파고 하듯이. 그렇죠. 근데 탄소 배출권은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아리백은 이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다라고 같아요. 보는 게 네. 안 되는 구조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인프라에 따라서 아까 앵커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미웠죠. 이거 애플 밉고 구글 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원전이 안 돼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원전 얘기해야 되는데 안 이게 돼. 이게 작년까지 기준이에요. 아 이제 바뀌었다. 근데 올해 뭐가 이제 바뀌냐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추이가 있습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나오는 추이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빅테크들이라든지 BMW라든지 그래요, 전혀 그래요. 예측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 시대로 가면서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진. 정답입니다. 그래서 바뀌었군요. 작년까지는요. 모든 리서치 기업들이 리서치를 했을 때 전력 수요가 앞으로 줄어든다였어요. 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커버가 된다요. 근데 그때 때마침 등장해버린 게 AI. 우리가 알고 있는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가 등장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게 전력을 잡아먹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빅테크들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요즘. 맞아요. 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제서. 맞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 뭐가 바뀌냐면 유럽 첫 원자력 정상회의 올해 3월에 했습니다. 네. 탈원전에서 유턴합니다. 탈원전 안 된다. 자, 유럽이 일단 먼저 발 뺐어요. 우리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원전 해야겠는데? 바로 발 뺐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관계자들이 이제 6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겠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네. 이제 술은 먹었지만 운전하지 않았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이제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고 해서 맞아요. 그 SMR 기업을 설립을 했고 기억납니다. SMR 첫 출시가 돼요. 그러면 MS 창업자가 빌 게이츠인데 MS 담당자가 그 원전에 안 좋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MS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력 엄청 많이 먹는데 SMR 안 쓰면은 전력 커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한 거고.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발은 못 빼고 한쪽 발씩 빼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아까 유럽 발 뺐잖아요. 탈원전 안 되겠다 유턴하자. 바이든이 이제 원전 신속 허가법에 승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원전은 승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근데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수수료도 돈도 많이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올 간소화 시켜버립니다. 무슨 뭐 하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 맞아요. 전력이 지금 없는데 그래 너도 해. 너도 해. 왜냐면 주법 통과하고 또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또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지 마. 한 번에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바뀐 건데 그냥 대표적인 제가 예시 말씀드리면 원래 구글의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 뭐 토마토 증권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0.3kWh 정도 전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걸 챗 GPT한테 하잖아요. 그럼 3kWh 먹어요. 같은 달라요. 검색인데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쓰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전력 사용량이 배를 넘어서 10배, 100배씩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더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존 자체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 탈원전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180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정책이고요. 국내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선은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1차 정기본 초안 나왔어요. 네. 지금 그리고 후속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의논 중인데 중심은 이겁니다. 화력 발전은 안 할게. 우리 화력 발전소는 이제 그만할게, 줄일게. 그리고 재생에너지 3배로 늘릴게. 2030년까지. 그리고 2038년까지 원전도 좀 늘릴게. 이 얘기예요. 다른 거 괜찮은데 원전을 뺄 수는 없다. 이제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원전 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이 말이 많은데, 지금 근데 야당에서도 탈원전을 이제는 말 잘 못해요. 그냥 글로벌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네. 그래서 원전 비중을 203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전력의 35.6%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원전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어버렸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영업 모델. 영업 모델. 네, 옛날에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UAE 수주도 했잖아요. 공개 입찰했습니다. 우리 이거 할게 할 사람? 그러면 저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저요, 여기서 두산에도 저요, 막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요즘 스탠다드가 바뀐 게 러시아의 로사톰도 원전 잘해요. 근데 얘네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가요. 정부가. 네, 정부가 가서 너네 이거 원전 필요하지 않아? 물어봐요. 슬쩍 찔러보고. 맞아요. 푸틴 대통령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섭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필요할 텐데. 맞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원전을 짓게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방산 수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원전 수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네. 지금 순방하면서 우리도 파이낸셜 같이 써요. 수출입은행.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전은 지금 다 필요해요, 글로벌. 근데 돈이 없는 국가가 많아요. 맞아요. 돈 있는 데는 사실 공개 입찰해도 되죠. 근데 돈 없는 데는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 데를 이제 가려운데 좀 긁어주는 형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제 원전 10기 수출하겠다라는 일단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 파이낸싱 패키지. 돈 빌려주면서 팔자. 네. 이거를 이제 러시아의 모델처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5조 원 정도 이제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 외교 정도. 수단도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약간 이런 조금은 예전과는 달라진 이 원전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에너지 관련해서 다 하더라고요. 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자, 뭐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거 합니다. 제가 각각 설명드리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밑에 보면 EPC라고 써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설계, 설비, 시공 다 하는 겁니다. 턴키로. 맞아요. 턴키 베이스 방식을, 맞습니다. 턴키 베이스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사업 분야를 다 턴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원전은 이 턴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원전 수출하려면. 네네. 왜냐면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 우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뭔 여기서 일본 가서 사와야 되고, 뭐는 영국 가서 사와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복잡해요. 자체가 성립이 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턴키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턴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보면은 밑에 이제 SMR 관련된 거 있죠? SMR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글로벌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다음 그림 준비한 거 있죠? 예. 경쟁력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 원전 다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 거를 다 할 줄 안다고 해서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은데? 라고 보면은, 제가 내용은 이제 여기 많아가지고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보기도 어려워요. 네, 중간에 보면 경제성이라고 써있죠. 건설 단가. 경제성, 예. 네. 여기 있는 5개 국가가 턴키로 진행한 5개입니다. 여기 있는 국가 빼고는 턴키로 방식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단가 보시면 중국이랑 우리만 싸요. 그러네요. 확연히 싸네요. 그러면 가격이 싸면 품질이 안 좋아야 되는데 품질도 좋아요. 우리가 UAE 했잖아요. UAE 되게 잘 돌아갑니다, 원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가 되게 높습니다. 아니 싼데 잘해. 우리나라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K방산도 그렇고. 맞아요. 가성비값. 가성비값. 네. 왜냐면 반대로 비교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싼데 안 좋다예요. 싸기만 하다. 네. 그래서 싼데 안 좋아서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좀 많이 팔고, 우리랑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미국, 프랑스인데, 미국은 기술력 좋고 비싼데 잘 해주는데, 우리랑 차이를 보자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 이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네. 프랑스랑 우리 지금 비교 많이 하잖아요. 예. 셰프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비싼데 늦게 해주고
품질은 그럭저럭 괜찮다예요. 프랑스가. 명품이긴 평가가. 한데 맞아요. 네. 중간에 약간 살짝 열받는. 맞아요. 막 명품 백이라고 보면 끈이 막 떨어지고 갑자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핀란드에 원래 원전을 2009년도에 공급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2013년 완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거 언제 완공했는지 아세요? 언제 완공했어요? 2023년에 완공해요. 10년이나 더 걸렸어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열받는 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10년이 더요? 아니, 이렇게 1년도 보면. 아니고. 근데 사실 뭐 룰이 좀 바뀌기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연기가 되니까 돈도 더 들어가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많은 자재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전력 계획도 거기서 짜는데 계획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고. 건설이나 이런 건 공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이 그러니까요.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참아준 고객사도 참 신기하네요. 이게 아마 유럽의 핀란드와 프랑스의 관계여서 참아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는 거는 아까 원자력이라든지 풍력 관련 에너지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다 하는데 네. 거기서 중심에 있는 거는 이제 원자력이 되는 거고 예. 기술력이나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 이제 글로벌 5개 국가 중에서도 거의 탑 티어에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원전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SMR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글로벌 탑픽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MR에 대한 설명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SMR 제가 간략하게 이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용어부터가 맞아요. SMR이 너무 낯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스몰 모듈 원전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SMR 시장 규모가 지금 없죠. 그러네요. 작년 기준으로 아예 없네요. 없어요.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시장 전망이 측정이 돼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맞아요.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새것 사업입니다. 뉴. 새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이런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완전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잘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산업 전망도 바뀔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도 이제 초창기 모델로 이제 리서칭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얘기 많은 게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게 한 600조 갈까? 처음에 400조 얘기 나왔거든요. 예. 시장이. 600조, 800조 계속 얘기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1000조 시장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화가 아무래도 이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니까 나중에 뭐 리포트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랑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면 다음 사진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면은 이거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네. 간단합니다. 여기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네. 이거를 하나의 기계에 압축시켜 넣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치는 간단하겠죠. 전력은 덜 들어가고. 생산되고 대신 안전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전력이 지금 왜 필요해요? AI. 그렇죠.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SMR을. 원래 원전은 바닷가에 짓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지금 테라파워 모델이랑 뉴스케일 모델이 좀 다르긴 한데 물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형태에 따라서 지금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글로벌 니즈랑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죠. 딱 맞아 떨어져요. 필요할 그래서 때 탁탁탁탁. 맞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바다가 저 끝에 있는데 원전이 저 끝에 있는데 전력을 가져오려면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아, 그렇죠. 변압기를 많이 거쳐야 이거 돼요. 보내야 되니까. 네, 전선에서 손실, 변압을 할 때도 손실, 그쵸. 발전부터 계속 손실이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발전기를 옆에다 놓으면 괜찮게 되는 손실도 거고. 줄어들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통한 게 이제 SMR인데 SMR 사업을 그러면 누가 하고 있는데 그 우리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테라파워, SMR 상용화 가장 빨라. 이게 올해 3월 뉴스거든요.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대장이에요. 첫 번째 이제 테라파워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 게이츠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해서 뭐 빵빵하죠. 돈도 빵빵하고 그렇죠. 뭐 사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 투자를 누가 했냐면 제프 베조스가 했어요. 아주 빅네임들이 아마존에.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실 SMR의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가 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뉴스케일 파워의 자금은 모건 스탠리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거의 우리로 치면 국가 산업 수준의 예.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뉴스케이 파워는 종목 네. 코드가 SMR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찾기 더 쉬워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뉴스케이 파워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테라파워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예. 사실 테라파워 상장 안 해도 되겠죠. 네, 상장이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멤버가 굳이 뭐. 짱짱하니까. 네, 그래서 뉴스케이 파워랑 테라파워 설명을 제가 왜 드렸냐면 SMR 지금 모멘텀 받으려면 얘네 둘이랑 좀 엮여야 돼요. 반도체로 보면은 엔비디아랑 좀 엮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도 뭐 있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설계만 하잖아요. 만들어주는 애들 TSMC. 붙이면 우리 SK 하이닉스에 가는 것처럼. 일단 무조건 이 네. 전 세계 대장이랑 손을 잡고 있어야 그렇죠. 좋죠.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투톱 대장인데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만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탁 떠오르죠. 설계하면은 이제 실제 원자로 깔아야 되고 안에 설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할 거냐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뉴스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5월에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죠. SMR 르네상스 왔다. 네. 네, 두산 미서 미국에서 2조 잭팟. 이게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SMR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스타트업 시절이 이제 21년도까지 스타트업으로 기준으로 봅니다. 22년 상장이라 가지고 21년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어요. 네.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뭘 조건으로 걸었냐면 너네가 나중에 대장이 될 것 같은데 너네가 설계하는 거 우리가 들어가도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SMR 입장에서는 뭐 그래 우리 어차피 돈도 준다는데 그래 해보자 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SMR이 잘 컸어요. 예. 그것도 되게 빠르게. 네. 왜냐면 19년도, 21년도에 돈을 이제 했거든요. 사실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진짜 힘들 시절인데. 맞아요. 그 힘들 때 그걸 한 거예요. 이거 망하냐 어떻게 하냐 이럴 텐데. 그러니까 사실 동아줄을 잡은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던진 게 사실은 로또였죠. 네. 이제 50조 원 규모로 해서 지금 납품 일정이 미국에 빵빵빵빵 순서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2조 원 정도 납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수주 뭐 잭팟도 터졌다고 하는데 수주 잔고라든지 현재 뭐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세요. 최근 수준 이겁니다. 22년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있잖아요. 이집트 원전. 이거는 사실 주계약자가 아까 이 러시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이제 주계약을 했고 이걸 같이 들어간 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장비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되는 거고 3조 원 규모로 했습니다. 네. 사업 기간 보면은 23년부터 이제 29년으로 보이실 건데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린 건 뭐냐면 글로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나머지는 예전에 이제 UAE에 했던 거 이제 유지 보수 정도만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진행 중인 건 없고 그럼 네. 앞으로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녹화 날짜가 오늘이 7월 12일인데 맞아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 얘기. 드디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올 게 왔어요.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맞아요. 열렸을 거기가 긴장이 닿을 정도로. 성지 방송이 될 것인가? 예. 사실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얘기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가장 가까운 거 체코입니다. 체코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에 우리와 프랑스가 이제 2파전 진행하고 있죠. 예. 이제 마지막 단락만 보시면 돼요. 프랑스, 한국 2파전 진행 중인데 이게 규모가 이제 30조예요. 원래 한 기였는데 이게 네. 4기까지 늘어났어요. 원래 한 기였을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껴있었고 많았는데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4기가 됐을 때 보니까 프랑스 아니면 한국한테 줄 건데 누구 줄까?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맞아요. 열렸을 거기가 긴장이 닿을 정도로. 성지 방송이 될 것인가? 예. 이건 SMR은 아니죠. SMR은 아니죠. 원전이죠. 대형 원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될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은 다 여름에 다음 해 사업 계획 씁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사업 계획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카더라 통신 통해서 들은 거 보면 네. 사업 계획에 체코 수주 이후 일정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일단 그렇더라, 타더라. 카더라. 네, 그렇죠. 카더라 통신 통해서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18일 날 제가 약풀 달리는 게 아니고 좋은 내용을 제발 방송을 지금 보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환호를 보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지 방송이 될 것인가? 예. 네, 저도 좀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 말고도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쪽도 네. 뭐 기사 술술 나오던데 뭐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게 체코는 시작에 불과해요. 오. 제가 지금 원전을 좋게 본다라는 거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17,000원대부터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가장 위에 체코가 있고 그 밑에 폴란드 있죠. 네. 그래서 그 세기 수주하는 거 1단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이제 가져갔고요. 이제 추가로 2기에서 4기 정도가 나오는 게 폴란드 2단계인데 이거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오. 근데 한수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예, 예. 그래서 폴란드도 사실 이거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 밑에 이제 UAE도 보면은 이제 바카라 원전 5호기, 6호기 입찰 시작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입찰 딱 시작해봐야 알아요. 어디 지원하는지. 예. 아까 그 5개 국가가 얘기 나올 건데 사실 UAE는 우리 우방국으로 분류하잖아요. 네. 사실 중국이랑 러시아 가능성 별로 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프랑스 중에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UAE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네덜란드도 25년, 27년 2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최근에 계획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가 정말 네. 기대가 되네요, 이거. 맞아요. 다 최근에 하는 건데 이거 글로벌에서 뭐 국가 5개밖에 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다 껴있죠. 예.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도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그리고 우리 한수원까지 또 3파전으로 타당성 조사 진행하고 있고 네. 영국 마찬가지고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튀르키예는 러시아도 좀 껴있을 예정이라 가지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러시아가 원전 진짜 잘합니다. 줄줄이 있네요. 네. 정말 줄줄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다음 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잠재 고객으로 고객까지. 분류된 고객인데 아까 제가 파이낸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이제 부자 국가들은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정부 단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원전 수주를 아무래도 입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예. 게 사우디, 우간다, 남아공, 필리핀처럼 이런 국가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주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숫자가 좀 어떻게 찍혀왔었는지, 실적의 그동안 흐름과 함께 앞으로 실적 전망도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네, 자 일단은 이것도 제가 표로 좀 준비했는데요. 예. 이거 자 보면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매출액 부문 밑에 보면 에너빌리티, 밥캣, 퓨얼셀,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같이 있군요. 네, 왜냐하면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밥캣이랑 퓨얼셀이 있기 때문인데 예. 지금 보면은 사실 이거 다 보기 어렵잖아요. 네. 제가 영업이익 비중 말씀드릴게요.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영업이익은 다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영업이익의 에너빌리티는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86%를 두산 밥캣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밥캣이네요. 그리고 1% 두산 퓨얼셀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제가 간략하게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명 바꾼 게 과거에 있던 중공업은 다 띄고 그렇죠. 완전 에너지로 바꿨어요. 네. 근데 에너지 수주 얘기는 올해부터 출발입니다. 정체성을 아예 바꿨는데 맞아요. 그 새로운 것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자력 기업이 아니고 바이오테크예요. 거의 비슷해요. 바이오테크요? 왜 거의 바이오테크예요? 뭐냐면 매출은 별로 없고 앞으로 기대감은 엄청 좋아요. PDR을 봐야 되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밥캣이 사실상 이제 매출치로 보면 본체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 녹화하는 날 오늘 당일이었어요. 가장 12일. 큰 핫 이슈잖아요, 오늘. 네, 사실 두산그룹.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갑자기 공시가 나오더니 두산이 바꾸겠다. 밥캣을 떼다가 로보틱스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았고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룹, 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빼겠습니다. 밥캣, 로보틱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플로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구조가 두산그룹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랑 퓨얼셀이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꾸겠다 해요. 설명드리면 어떤 구조로 가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두산 밥캣을 그냥 통째로 떼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야 됩니다.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을 두고 투자 부문을 둔 다음에 투자 부문 밑에다가
이제 두산 밥킷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대로 있고 지금 있는 것처럼 예. 두산 로보틱스가 새로운 이제 투자 부문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이랑 합병을 하면서 두산 밥킷을 끼우는 자회사로 두는. 그래서 두산 밥킷은 100% 자회사로 두고 상장 폐지 예정이라고 지금 하죠. 네. 그래서 이거 내용은 제가 대응 방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잘 입던 밥킷을 떼서 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치 후반에 좀 빠지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한테 주게 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32주 들고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 한 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걸로 좀 만회해라 이런 측면으로 한 거죠, 두산에서. 예. 근데 사실 기분 나빠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들은. 아까 영업이익 말씀드렸잖아요. 밥kit이 거의 본체예요. 네. 근데 이거 떼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32주 들고 있으면 한 주씩 줄 건데 이거 싫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제 2890원이거든요. 이거 날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게 9월 10일부터 9월 24일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반대 의사 표명한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쓰는 게 9월 25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난 반대한다면 이때 팔면 되는데 일정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점이 있어요. 우리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뭐죠? 들고 있다면. 왜냐면 원래 수주 일정이 있는데 수주 안 되면 급락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급락하면 매수 청구권 쓰시면 돼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잘 됐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잘 안 빠질 거예요. 주주분들은. 네. 이거 꿀팁이네요. 네. 안 빠질 거예요. 어차피 공개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공시한 거를 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뒤집으려면 방법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6천억 이상 매도하면 돼요. 네. 개인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매수 청구권 2890원에 다 팔면 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 체코 수주 전에 팔아야 됐었는데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거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밥캣 입장도 봐야 되는데 사실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제일 억울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두산 밥캣이 저평가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네, 맞아요. 뭐 매출액이 10조에다가 영업이익이 1조씩 나오는데 이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해서 엄청 고평가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 한 주당 두산 밥킷 0.631주 줍니다. 그러니까 합병 자체가 굉장히 좀 두산 그룹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두산 밥킷 주주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권 5459원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판단을 직접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건 체코 수주 사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좀 느꼈어요.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만약에 가격 빠지는 수주 모멘텀이 없으면요. 매수 청구권 진짜 6천억 이상 주주들 매도하면 두산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보자라면은 체코 수주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에너빌리티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살려보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면 두산과 밥캣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조 7천억 정도 돼요.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보겠다도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사업성은 이제 두산이 두산 입장에서 유리하게 잘 짰다라고 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판단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기대나 우려 요인 등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수주 일정 봐야 됩니다. 수주 일정이 체코 모멘텀에 따라서 이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의견이 지금 분분하잖아요. 예. 나오고 나서도 그러면 이게 또 싸게 했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변동성이 단기로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 단기 변동성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 지금 끌고 가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매수 청구권 얘기할 때 예. 수주 이후에 팔아도 되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이제 에너빌리티가 밥캣을 떼냈잖아요. 그러면 에너빌리티만의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이 원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되게 기대감이 많이 들어요. 체코만 잘 풀리면 네. 사실 이런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한 놈한테 또 줘요. 그렇죠. 네. 이게 워낙에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가벼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랑 돼요. 또 직결돼 있어요. 안전도 직결되고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원전 우리나라에다가 예를 들어서 울산에다가 또 지을 거고 뭐 목포에다가 짓는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는 미국에서 짓고 여기 프랑스에서 지어봐요. 그럼 이걸 관리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난해합니다. 장비 스탠다드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네. 아니 저기는 저기서 했다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해요? 맞아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다시 한번 태동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SMR은 이제 출발이잖아요. 이거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선점만 잘하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캐 떼내도 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라고 좀 보여집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마치 바이오 종목 올라가듯이 기대감만으로도 폭발적인 맞아요. 상장 가능하다. 이렇게 충분히 보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지배구조 개편이 사실 저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당연히 불리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지금 모멘텀이 끊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별도로 볼 필요는 있겠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되게 고생 많이 한 기업인데 맞아요. 이제 막 풀리려고 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풀릴 때 모멘텀들 우리가 수익으로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